서울 한복판 오래된 저택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엔 60대 중반의 여자가 삽니다.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일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그 집 부엌과 거실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식모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 집의 주인보다 더 오래 그 집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는 그녀를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모님은 그녀에게 집 한 채를 남겼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었어요. 세상은 그녀를 하녀라 불렀지만 사모님에게 그녀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주인과 하인이라는 경계 너머엔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 집 문을 열었을 때가 생생합니다. 80년대 후반이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어린 딸 하나 데리고 갈 곳이 없었죠.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집이었어요. 부자 집이라고 했습니다. 밥하고 청소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신 여사를 처음 봤을 때 그분은 정말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말투도 품위가 있었죠. 그런데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침은 7시 정각에 준비하세요. 식사는 항상 조용히 준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면서도 떨렸어요. 딸애를 친정에 맡기고 온 터라 이 일을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체크하셨어요. 밥이 조금만 짜도 표정이 굳으셨죠? 저는 매일 긴장한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급하게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을 가져와 덮어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저는 그날 밤새 사모님 옆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리고 몸이 떨리실 때마다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사모님이 눈을 뜨셨어요. 식모 씨, 당신 손이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냥 하녀로만 보시던 분이 제 손이 따뜻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90년대 초가 됐을 때 저는 이미 그 집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주방은 제 영역이었고 모든 게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엔 뭐 준비했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 사람 냄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사모님 주변엔 가족이 있었지만 정작 사모님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 되시는 분은 사업 핑계로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사모님을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정숙 씨, 사람이 외로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견디는 거. 그날 이후로 사모님과 저는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딸 미라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학비가 걱정이라고 했죠. 저는 고민하는데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정숙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 사모님.
그럴 순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일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 왜 하녀 자식까지 챙기세요?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사모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미라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식에 가지 못했어요. 그날도 사모님 댁에서 일해야 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가 됐을 때 사모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정작 사모님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하녀 주제에 어디 끼려고 그래요? 나가 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사모님은 제 옆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우셨습니다. 나는 왜 가족한테도 사랑받지 못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은 저한테 가족이에요. 사모님은 더 크게 우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선이 의미가 없었어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70대에 접어드셨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난 내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돌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셨어요. 당신 누구예요? 사모님, 저예요. 정숙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당신이 차지할 곳이 아니에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세요. 사모님이 원하시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숙 씨, 나 잊지 말아요. 내가 누구였는지. 괜찮아요, 사모님. 제가 기억할게요. 사모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모였습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집을 처분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꽤 나올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집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하다니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이제 당신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급여는 이번 달까지만 드릴게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양원에 모실 거예요. 그날 밤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울듯이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저 사람들이 나한테서 다 뺏어가려 해요. 사모님, 전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씀을? 나가라고. 며칠 뒤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독한 상태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당신을 찾으세요. 저는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사모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정숙 씨, 나 사실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당신이 없었으면 이 집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됐어요. 전 그 말이면 돼요. 고마워요, 정숙 씨. 그게 사모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모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하녀가 왜 이 자리에 있죠?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저는 사모님께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장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엔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에 재산 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가정부 이정숙에게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한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녀한테 집을 준다고요? 변호사는 손편지 한 통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를 펼치니 사모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나의 가족이었어요. 세상에선 식모라 불렸지만 내겐 유일한 사람. 이 집은 당신의 노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마웠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구나. 며느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어요. 결국 그 집은 제 것이 됐습니다. 저는 그 집 열쇠를 받아들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죠.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사모님 댁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반찬을 만들던 기억. 정숙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죠. 사모님과 함께 보던 그 노을과 똑같았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제 집이 생겼어요. 사모님 덕분이에요. 이젠 제가 사모님을 모시던 그 세월 대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 부엌 시계가 딱 하고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이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에 있는 딸 미라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엄마, 이 집이 엄마 거예요? 그래, 사모님이 남겨주신 거야.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딸은 듣다가 울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었어. 그냥 내 삶이었어.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제 집이 생긴 거니까요. 천천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가구들을 손봤어요. 정원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장미를 심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친해졌어요. 옆집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시고 앞집 아주머니는 가끔 차를 마시러 오셨죠. 정숙 씨,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하지만 가끔은 사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 특히 그랬어요. 사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정숙 씨,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돼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집을 남긴 거 이제 이해해요. 어머님한테 진짜 가족은 당신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숙 씨,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서 고마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죄책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봄이 왔습니다. 제가 심은 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정원이 화사해졌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결혼식 날 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신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은 저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줬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죠. 사모님 7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사진 속 사모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모님 고마웠어요. 제게 새 삶을 주셔서요. 창밖에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사모님을 만났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고 마지막엔 가족이 됐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주인과 하인으로 봤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또 봐요. 다음 생에 이번엔 같은 자리에서. 네, 사모님. 다음 생에선 친구로 만나요. 며칠 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평생 밥을 해왔으니 이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죠. 정숙 씨, 정말 맛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정원에 나가 눈을 맞았어요. 사모님과 함께 눈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 눈이 참 예쁘죠? 네, 사모님. 예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죠. 사모님, 보고 계세요? 올해도 첫눈이 왔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떠나셨지만 제게 남겨주신 게 많았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사모님이 남긴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정숙 씨, 당신은 나의 가족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울었어요. 사모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정숙 씨, 잘 지내고 있네요. 네, 사모님. 덕분에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네, 사모님. 그렇게 할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하며 살까?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할까? 아니면 정원을 가꿀까요? 선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밥을 다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까지요.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밥이 이렇게 맛있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엔 찬물에 설거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게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죠.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원하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사모님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 예정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서니 다른 봉사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정숙 씨는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오래 하다 보니까요. 멸치를 다듬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정숙 씨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퍼졌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보던 그 노을이 떠올랐어요. 사모님, 오늘도 예쁜 노을이네요. 조용히 말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제 이곳은 완전히 제 집이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지는 게 보였어요. 문득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 노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내일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노을은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사모님과의 삶이 끝났지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요. 저는 사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 집 문을 열었던 날 사모님이 쓰러지셨을 때 밤새 간호하던 일, 함께 노을을 보던 저녁들, 사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모님을 통해 배웠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신분과 계급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마음만큼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니고 뭐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어요. 정숙 씨, 당신은 나의 가족이었어요. 세상에선 식모라 불렸지만 내겐 유일한 사람. 이 집은 당신의 노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봉사도 계속하고 정원도 가꾸고 딸도 자주 만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저로서 살고 싶었어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 순간이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저를 가족으로 여기셨고 그 사랑이 제게 이 집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저답게 살아갈 겁니다. 노을 아래의 집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가 아닌 이정숙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